건강을 점검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수은행의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힘든 날이 있어요. 예, 요일에 병자가 붙어요. 월요병이라고. 예, 저희 때는 네, 매번 달고 살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좀 제일 젊은, 요즘 젊은 친구 뭐 그런 게 딱히 없다 그러기도 하고. 어디 희주 씨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월요병이 없었는데 생기더라고요. 오. 네, 아직 토요일 밤까지는 그래도 약간 파티거든요. 오. 일요일만 되면 일요일이 되면 파티. 조금 이제 텐션이 가라앉으면서 조금 우울해지는 그게 있었어요. 오. 네. 근데 그 일을 많이 하고 하나 봐. 일이 많으니까 월요병도 있는 거지. 아직 매니저 없죠? 나 매니저, 어때? 너무 좋죠. 나는 7대 네. 3 정확해. 제가 3위예요? 난 나이가 많잖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아무튼 분배는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저는 참 하루가 24시간 참 똑같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진짜 느낌 체감상 잘 들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끝나버려. 희한하게 저는 그렇게 매일 이게 같은 생활하는 직장인은 또 아니지만도 이상하게 월요일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내일 출근할 걱정하면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백장수도 월요병이 있다고? 맞아요. 정말? 맞아. 사실 오늘처럼 일요일에는 100세 시대 건강하겠어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머나 내일 월요일이구나 하면은 한숨이 아휴 또 내일 월요일이 아휴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첫 번째는 바로 신용카드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긁은 거 맞나? 이거 내가 쓴 거 맞나?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맞아. 내가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 30분 전 상사의 호출. 밉다. 밉다, 미워. 제일 싫어 진짜. 이 하루 종일 뭐 하다가 꼭 가방 딱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불러요. 은행장님 저 부르시면 안 돼요 이제.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월요병입니다. 우리 거북이 사회에서도 일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아유 내일은 월요일이야 한다는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루미 선데이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월요병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만영 원장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월요병을 예방하려면 주말을 잘 보내야 됩니다. 평소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서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 일어나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는 공기가 맑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피로를 줄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 받게 되는 햇빛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또한 분비하게 돼서 이는 우울증,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영 원장님도 팁 하나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푹 쉬어야 되는 주말에도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 이런 거를 좀 보통 손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 의사 결정을 하고 사고, 기억 이런 것들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든 글을 읽든 우리 전두엽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뇌의 피로가 쌓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이라도 디지털 기기는 저렇게 좀 멀리 두고 뇌를 조금만 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제 좀 이게 외출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좀 하라는 거죠. 운동하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심지어는 운동하면서 이거 운동하는 걸 보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아니잖아 정말. 예. 휴대폰 집에 딱 놓고 그래도 다행이야. 자기 얼굴 보면서 셀카 찍으면서 해.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항상 저희 건강하이소와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딱 마무리하면 이제 월요일이 좀 산뜻하고 가벼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주의 핑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양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막 한창 더울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 요거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지금 이 시기에 뭘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친 기력을 단번에 충전시켜줄 오늘의 주인공.
활떡이는 활력으로 바다의 힘찬 기운을 전해주는 장어인데요.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단연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장어. 한 입 넣는 순간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장어구이 어떠세요? 바삭 담백한 맛이 일품인 장어튀김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별미죠. 여름을 앞두고 살이 통통 올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장어. 보양식의 황제인 장어를 이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야, 그 장어 실하다 정말. 아, 장어 지금 제철이에요. 예. 이때 먹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 기력이 좀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왠지 네. 그렇잖아요. 갑시다, 현상 씨. 네, 좋은데 알고 있는데. 은행장님이 쏘시는 거예요? 제가 쏘겠습니다. 아, 그럼 절대 저는 마다 안 해요. 그 말 지키셔야 돼요. 나도 가고 아, 그럼 마다 그리고 해도 또 되지. 장어 또 이렇게 남자한테 좋으니까 우리 김 배우님도 같이 셋이서 이렇게 딱 가시죠. 그럼. 나 너무 좋지.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 우리 저기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은 그 장어 꼬리는 다 나한테 주던데 꼬리 누가 먹나? 누가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보통 몸통보다 이 장어 꼬리에 스태미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랍게도 속설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렇대요. 꼬리보다 몸통에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 A 이런 각종 비타민들이 더 많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꼬리를 저한테 양보하시고 네네. 더 이제 몸에 좋은 몸통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도톰한 몸통살은 자, 아무튼 몸통 많이 챙겨 드시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어 제철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그리고 지인들끼리 많이 챙겨 드십시오. 자, 이제 장수 토크의 주제를 알아봐야 될 텐데 궁금합니다. 장수국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국장 막을 올려! 맞는 것 같은데. 야, 최현상, 너 맞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현상아. 아니 누구신데? 나야, 나. 아, 그 혹시 그 6학년 4반에 그 키 작아서 맨 앞에 앉아 있었던 1번 그 코 찌질 흘리고 있었던 그 원범이? 그래. 그때 약을 잘못 모아준 내가 이렇게 흰 수염이 났는데, 나야, 나. 아, 흰수염이네. 아, 그래. 야, 이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다. 그래. 진짜 반갑다, 야. 근데 너 키가 언제 이렇게 컸냐? 아, 진짜. 원래 컸어. 야, 근데 가만 있어봐. 내가 얘기 들었을 때 너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하던데 괜찮니? 누가 그래? 누가 내 사업 망했다 그래? 대체 누가 그래? 다들 그러던데. 그렇다고 울기까지. 근데 오공주에 왜 안 오는 거야? 얘야 올 때가 됐는데. 얘들아 엄마가 오랜만이야. 야, 안녕. 야, 칠공주에 오공주 왔어. 오공주. 잘 지냈어? 야, 근데 현상이는 왜 나를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는 거냐? 잘 지냈어? 그래. 너무 잘못했네. 냅둬. 왜? 얘 사업이 쫄딱 망했대. 너네 내가 요즘에 뭐 하고 사는지 알아? 모르지. 나 요즘에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아. 뭔 공부를? 그 니네 그 책 알아? 그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그 책 읽어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 뭐라고? 잘 들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에이, 그러니까 영어로 했겠지. 영어? 너 햄릿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햄찌김밥 쏠게. 가자. 가자야. 가자. 네가 싸. 내가 오늘 내가 쏜다. 가자. 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봄은 뭐가 생명력이 좀 힘차게 생겨나고 희망의 계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장수국장에서 봤듯이 이게 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계절에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대요. 그런가 봐. 왜 그럴까? 이철희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알기로는 뭐 사실 겨울철이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최근 3년간 조사를 보면요. 2021년에는 3월, 2022년에는 4월, 2023년에는 그 5월로 자살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이제 봄철에 집중됐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춥고 해가 빨리 지는 겨울철에 더 집중될 것 같은데 오히려 봄철에 유독 더 심한 건데요. 보통 이를 그 스프링 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보통 이는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이제 기분의 그 조절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봄을 탄다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5월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누구든 이러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찬란한 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잔인한 계절일 수 있다니. 와이라노.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예?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원장님. 예, 사실 뭐 가을과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뭐 우울감도 상승이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충동성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일조량이 늘면서 이제 몸속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안 수준도 높아지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 꽃가루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 감소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그런 뭐 생동, 활력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보고 나는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봄철이 뭐 입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취업과 같은 그런 사회적 환경 변화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런 변화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뭔가 봄은 이제 막 만물이 생성하는 시기인데 괜히 그거랑 별개로 조금 우울해지고 이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나도 좀 계절성 우울증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계절성 우울증은 불면증하고 식욕저하를 일으키는 우울증과 좀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계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지만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2년 이상 동일한 계절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2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밤낮 없이 졸리고 식욕이 늘었고 체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평소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졌다. 매번 같은 계절에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7가지가 지금 화면으로 나갔는데. 난 다 해당돼. 저도 그래요? 다 나도 한 3개는 나오는데. 저도 3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갑자기 있긴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근데 특히 또 조심해야 될 분들이 그 군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까? 봄철 우울증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지는 40대 이상 여성분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경험한 이후에 느껴지는 상실감, 그리고 성장한 자녀의 독립 등으로 허무함을 느끼면서 또 이런 다른 연령대의 여성분들보다 좀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 시작되면은 인간의 이 생체 리듬이 태양에 맞춰져서 조금 일치하도록 이렇게 앞당겨진다고 하는데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느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가 봐. 저도 봄이 되잖아요. 요맘때가 되면은 감정이 참 요상해지더라고요. 오락가락 하시나요? 그래 주변에 나한테 그 조울증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우울증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조울증, 우울증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네, 좀 다른데요. 네네. 조울증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기분이 우울한 상태인 우울증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울증과 다르게 평소에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좋아지네. 네, 이 조증이 나타나게 되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요. 지나치게 활력이 넘쳐서 네. 잠도 잘 자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대망상, 피해망상도 나타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본인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질투하거나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돈을 마구 쓰는 그런 가대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아는 분은 또 이 자기 부모님께서 이제 좀 치매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치매인 줄 알고 병원을 모셔갔더니만 노인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아이고, 받았대요. 잘한다. 노인 우울증. 노인 그 우울증하고 그 치매하고도 이렇게 좀 비슷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그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사실 어떤 비슷하게도 기억력이 좀 저하된다든지 또 인지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는 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활동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의욕이 좀 떨어지면서 뭔가 활동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이 인지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동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요리하시는 거, 뭐 청소하시는 거, 뭐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시는지를 보고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의 감기라. 마음의 감기라고 좀 이게 서글프긴 한데 감기가 누구나 잘 걸리고 또 쉽게 낫는 것처럼 이 우울증도 쉽게 그렇다고 합니다.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울증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울증 진단 이후에는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 심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2주 정도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편견 때문에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고 있으시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라나? 그 왜 기분이 좀 다운되면 뭐 먹고 싶잖아요. 아, 단 맞아요. 거. 단 거. 네, 초콜릿. 초콜릿 같은 거. 네. 네. 그럼 괜찮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뭐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것도. 좋아. 그런 게 혹시 좀 실제로 그 기분을 달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뭐 탄수화물을 가다하게 이제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량을 이제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올라가겠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발 좋다고 해줘.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요? 어떨까 있긴 싶은데요. 있구나. 네, 첫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네. 네네. 흔히 초콜릿을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너무 달다든지 또는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좀 싫어하는 그리고 나쁜 음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은 뭐 심장병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이제 감소시키는 어떤 다양한 건강 효과를 보이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일반 호두에 비해서 엽산 함유량이 2배 이상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성분은 이런 뇌기능 강화 외에도 이제 우울증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카는 원장님 드시고 난 피자. 진짜. 그럼 피칸 파이도 괜찮은가요? 그래 그거 좋다. 좋다. 좋은데요? 좋다. 달달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 자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거나 또 위로를 해주거나 이런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작해서 우리가 선택한 단어가 뭐 힘내, 파이팅 뭐 이런 게 다일 것 같은데 진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우울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건지 힘내, 파이팅, 야 사치야 힘내 막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맞아, 조심스러워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게 우울증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게 참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뭐 힘내, 뭐 내지는 뭐 가족들 생각해야지, 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말은 오히려 좀 서툰 위로의 말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그 곁에서 그냥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줘라. 네, 근데 무엇보다 우울증을 스스로 좀 이겨내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계절성 우울증을 좀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낮에 혼자서라도 주변 산책을 다니면서요. 햇빛을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비롯한 적절한 운동을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외출이 제한된다면 실내 조명을 환하게 밝혀서 인위적으로라도 빛을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요즘 핸드폰이나 SNS를 좀 멀리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일기를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천천히 차분하게 써 내려가다 보면은 한 가지 일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 펜으로 글씨 쓸 일이 잘 없는데 이거 한번 써보는 거 괜찮아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쓰거든요. 아니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펜으로 글씨 써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또 문자 보내려고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 이거. 맞아.
근데 참 요즘 날씨 좋잖아. 이 좋은 계절에 이걸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그런 분들 없는지 한번 챙겨봅시다. 그렇죠. 네. 예, 생각해보고 얘기 좀 많이 들어주고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최현상의 100세성으로 만나보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임플란트 내 치아와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봄도다리, 여름이면 냉면이면, 가을이면 천어 먹고, 겨울이면 군고구마. 하얗고 고른 치아 으시대다가 지주질환 생겨서는 계속 참다가 다 오고 난 자연 치아 빠져버리면 나는 좋아 임플란트 치료한다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임플란트 내 치아와 한 100년 살고 싶어. 고른 치아 으시대다가 지주질환 생겨서는 계속 참다가 다 오고 난 자연 치아 빠져버리면 나는 좋아 임플란트 치료한다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임플란트 내 치아와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오늘의 투자처 가벼운 치주 질환 방치하면 결국엔 임플란트. 자, 오늘은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최희영 원장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치과를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최영 원장님, 그 치과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로 병원을 가장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 가장 병원을 많이 찾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환자 가운데에서 2023년도 상반기 치은염과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보신 분들이 1,14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는 감기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고요. 그만큼 치주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우회다. 그러게요. 제가 치주 질환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정확히 뭔가요?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들, 그러니까 잇몸, 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잇몸 부위에 있는 염증, 가벼운 치은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치조골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씹기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들면서 시리고 그리고 입냄새도 좀 많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막 찬물 마시거나 그럼 아이스크림 차가운 거 만약에 막 먹었을 때 머리 아파. 이가 아파. 그래, 맞아. 이가 너무 싫어. 이거 예. 너무 싫어.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가 시린 이유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 4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치주염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들뜨고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 뿌리가 온갖 자극에 좀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시리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바로 치석인데요. 치아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세균이랑 칼슘 이런 것들이랑 합쳐져서 치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염증이 심해지면은 치조골까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가 시리다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치주 질환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주 질환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진짜요? 지난해 이맘때 양치하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반복됐어요. 매번. 아이고, 이게 혹시 갔더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의 양치질. 그만하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 양치를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 느낌도 없이 피가 나는 거예요. 갔더니 잇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 증상도 대부분 다 치주 질환 때문인 거죠? 피가 나는 것도. 뭐 한두 번 나고 많은 거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피가 난다. 그러면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이제 닦을 때에 잇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피가 같이 섞여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치주 질환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입을 헹구셨을 때 피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피가 나거나 시리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진짜 이상이 있구나 해서 치과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이쿠야 하고 부여잡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이 바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있었네. 내가 있었네. 몰랐네. 그랬네. 근데 이제 치주 질환이 이제 특성상 좀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크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뺄지경쯤 돼서야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사실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동안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말씀은 하시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문진을 했을 때에는 뭐 잇몸에서 피가 났다던가 뭐 이가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다던가 이런 거를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럼 내 이를 막 시리고 피나게 하는 이 치주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입안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들이 이제 치태를 만들게 되고 이 제때 제거되지 않은 치태는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세균들이 분비하는 이런 독소들이 사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은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치주염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치조골 파괴도 일어나게 되고 치은이 퇴축되면서 시린 경우도 생기고 이가 흔들리면서 결국 치아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검진을 해서 예방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좀 나이 드신 분한테 보통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정말 조금씩 그런 걸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세요. 사실인가요? 혹시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누나 아니에요 나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가면을 쓰고 진짜 젊은 분들도 이 통증 있어요. 많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부쩍 젊은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고, 뭐 흡연이나 스트레스 내지는 뭐 이갈이처럼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시대인 만큼 젊은 분들도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치과에 빨리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턱이 낮아진 것들이 좀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은 치석 때문에 치주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위생 관리를 받지 않는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게 치주 질환입니다. 네. 지난해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안 아파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가서 상태를 점검받다가 또 이제 잘못된 걸 좀 발견하면 치료를 하고 이런 식인데 그 치주 질환이 그래서 뭐 초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뭐 치료가 다를 거 아닙니까? 보통 초기 단계에는 염증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라는 기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는 거는 치근, 즉 치아 뿌리 쪽에 붙어 있는 치태나 치석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이고요. 네. 치주 소파술은 그 주위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 치주염이 더 심해지면 내가 성격이 안 좋아 뽑아볼까 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 해. 기본적인 이런 치주 치료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발치를 하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환자 한번 만나볼 텐데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자각 증상이 크지 않다 보니까 참다 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신 거예요. 예, 이분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의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택배업에 종사하는 곽희식 씨는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치통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평소 치아 관리 뭐 양치 잘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외근직이다 보니까 점심 때 이제 양치를 좀 할 수 없는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증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아프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살고 있는 지역에 치과에 가서 진통제 처방 받아가지고 먹고 통증도 있었고 여튼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내원 당시 양쪽 위 어금니의 경우 이미 치조골 손상이 심해 고리식이 필수였는데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 잇몸을 포함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진행된 상태. 염증이 심해서 살릴 수 없는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양쪽 위에 어금니는 발치한 상태로 오셨고 오른쪽 아래쪽 어금니는 잇몸뼈가 많이 상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뼈의 회복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중간에 뼈 이식을 한번 하고 그거를 좀 몇 개월 굳힌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치주 질환. 방치하면 전신질환을 부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현재 임플란트를 어금니 위주로 3개 심었고 부러진 앞니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힘들게 되찾은 치아 건강인 만큼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환자분 지금 어금니 임플란트는 지금 다 완료되었고 식사를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위생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치 관리 그리고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법 이런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렸고 예방 클리닉에서 잇몸 관리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니 임플란트 수술해 놓은 데는 염증 없이 유지 잘 되고 있고요. 뼈 이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본 뜨는 과정 진행할 겁니다. 댁에서 일단 관리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치간 칫솔 쓰실 때 조금 사이에 넣었을 때 좀 빡빡한 걸로 밖에서도 쓰시고 안쪽으로도 쓰시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세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태는 훨씬 좋아졌죠. 통증이 없으니까 일단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치료를 미뤄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는 곽희식 씨. 치아가 건강하니 일상의 행복도 2배가 됐습니다. 1년을 계획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2번쯤 왔다 갔거든요. 지금 상태도 좋고 통증도 없고 음식도 잘 먹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치간 칫솔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치간 칫솔을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원장님 이제 이런 환자들 보면 이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진작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한 분 좀 소개해 주신다면. 기억나는 분이 아주 젊은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네. 정말 안타깝게도 치주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심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를 거의 다 빼야 하는 상태로 내원을 30대 인데? 하셨어요. 네, 네, 30대인데. 근데 30대인데 틀니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환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를 제발 좀 해주세요. 내가 병원에 오라는 대로 오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치료가 안 돼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치료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치주염 치료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고리식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연치를 좀 보존하기 위한 이런 재생수술 이런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유지가 어려운 치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발치를 하고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배열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정 치료까지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상당히 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입니다. 다행이다. 그 치과에 가면 원장님들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은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예, 네, 그걸 좀 강조해 주십시오. 자연치아랑 임플란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조골, 그러니까 잇몸 뼈랑 한 덩어리로 아예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자연치는 치조골이랑 치주인대라는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 자연치아는 그 치주인대가 있는 만큼 완충 효과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충격에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중이 주어졌을 때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그 심은 이후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임플란트는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딱 하고 나면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치과를 안 오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아닌가? 이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 잇몸 살 부분에 국한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치조골까지 같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치주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에 또 과도한 저장력이 가해지거나 뭐 아니면 세균이 침입해서 임플란트랑 치조골 간의 결합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뭐든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임플란트 한 다음에 그러면 치아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치보다 음식물이 훨씬 많이 끼어요. 자연치아 사이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특히 좀 더 그렇는데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자연치는 미세하게 좀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 음식물이 좀 끼입니다. 그래서 칫솔질 이외에도 치간 칫솔과 치실을 꼭 반드시 사용하셔서 음식물을 꼼꼼하게 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최영 원장님, 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보시겠지만 음색이 조용조용하고 나가네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듣느라고 내 이 정도 집중력이 있으면 내가 서울대 갔어 진짜. 정말 잘 들었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 딴 건 다 좋은데 양치질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하라고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웠는데 3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건지요? 궁금했었어요. 네네. 저도. 네, 당연히. 우리가 하루에 3번 닦으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보통 밥을 3번 먹으니까 식후에 꼭 양치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이제 3번 닦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3번 닦을 때 그냥 휘리릭 휘리릭 닦는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꼭 닦아야 되는 위치에 칫솔을 딱 대고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지 세균들이 씻겨 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치석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염 환자분들은 특히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반드시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근데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휘리릭은 안 되는 일 안 돼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밥을 먹고 직후에 식후 30분 이내에 하면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식후 장하시는 30분 게 내에는 좋다. 약을 먹어야 치아가 좀 부식될 수 있다 이런 속설을 듣긴 했거든요. 정말? 그게 진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뭐 탄산음료 같은 거 드셨을 때는 네. 조금 있다가 양치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보통 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식사한 이후에는 뭐 바로 양치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직후에.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이제 돈 좀 내고 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해. 입금해드릴게요. 치간 칫솔이랑 치실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여기 공간이 벌어진다 이런 속설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맞아. 네.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오히려 그 공간에 치석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럼 그것 때문에 뼈가 또 녹겠죠. 그러면은 공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치실 들어가는 데는 다 쓰시면 되고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 칫솔도 들어가는 아, 자리에 질문 다 좋다. 쓰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드려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어서 잇몸이 많이 상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별로 안 아팠으니까 뭐 상태가 안 좋았는지 아예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는 안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좀 일찍 마음을 먹으셨을 때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라도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또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만큼 이거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는 그만큼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이미 치료 시작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내 몸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치아를 더 예쁘고 건강하게 아트로 만들어드리는 최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건강정보 거북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여름엔 꼭 몸짱으로 거듭날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PT 등록부터 했는데요.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온 살이 어찌나 많은지 다이어트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갔죠. 그리고 석 달 후 무려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식단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라면, 피자, 치킨 생각에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걸 트레이너 쌤에게 말했더니 아유, 우리 현상 씨 지금껏 너무 잘해왔는데 너무 참기만 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 치팅데이 가져도 되니까 조금씩 드세요. 야호! 그런데 치팅데이 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지금껏 한 다이어트가 도루묵이 될 것 같은데 백장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희 여자친구인 백장미의 마음을 잃는 걸까?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원장님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다 음식이 맛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으면 어떤 음식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치킨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K치킨의 그런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하고 그런 바삭바삭한 식감은 사실 참을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라면이나 뭐 떡볶이나 뭐 이런 종류도 되게 먹고 싶은데 제가 항상 당뇨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제일 먹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철희 원장님은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뭐 제가 군대 갔다는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요. 훈련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그렇게 그 짜장면이나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군만두도 추가해서.
그랬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다이어트 할 때 맞아요.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우와 짜장면 생각하니까 오늘 밤에 다 먹고 싶은데 아니 그나저나 이 정해진 기간마다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이 있잖아요. 바로 소기다의 치팅과 나의 데이가 합쳐진 치팅 데이. 이 식단 관리 잘하다가 이런 날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근익 원장님? 사실 뭐 다이어트 식단을 이제 유지하다 보면 결국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많이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고 얘는 나중에 이제 과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식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시작 후에 이제 점점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 이런 치팅 데이를 가지게 되면 그런 다양한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게 됨으로써 이런 신진 대사율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런데 꾹 참다 먹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폭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김은희 원장님 어떨까요? 네, 치팅 데이라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라든지 이런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이제 속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영양재계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만드는데 많은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피로라든지 호흡 곤란,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팅 데이를 반복하다 보면은 섭식 장애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치팅데이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보통 드시던 그 칼로리의 한 30% 정도를 좀 높여서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생선이나 계란 혹은 뭐 지방이 없는 뭐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단백질과 그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체중을 과다하게 이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사실 힘들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0.5에서 한 1kg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2, 3kg 정도를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 요요가 없는 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후회 없이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자고요. 자 여러분 거북한 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건강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분들과 함께 또 다음 주에 활기차게 그리고 건강 정보 많이 챙겨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140대 건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 짐에서 선글라스를,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 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여성들을 위한 퍼퓸 미스트를, 동화 속 힐링 카페 송종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